미국 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대한민국이 핵을 갖게 해서 남북한 간의 핵 공포의 균형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한국도 핵무기를 갖는 게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도 사실 핵무장 시도가 있었다는데 당시 얼마나 진행되었나요? 핵무장 시도라고 하기는 뭐하고 한번 이제 약간 연구는 한 것 같아요. 연구는 했고 대신에 핵무기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전투기에서 떨어뜨리는 우리가 잘 아는 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터뜨렸던 이제 항공기를 이용한 핵폭탄 투하,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에 장착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북한과의 그런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기술로 탄도미사일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백곰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우리 군이 갖고 있던 미국의 군원으로 제공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을 개조를 하죠. 그걸 지대지 미사일로 개조를 하죠. 그래서 유사시에는 여기다 핵을 달아서 우리가 정말 나중에 핵 개발을 하게 되는, 여기 핵을 다 쏘겠다. 그러니까 핵보다는 핵을 쏠 수 있는 투발 수단에 대한 개발을 먼저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미사일 강국이 되는 초석을 그때 싼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가 이제 우리가 한국형 미사일을 개발을 시작한 게 197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백곰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50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핵보다는 우리가 이제 여차하면 핵을 가져서 쏠 수단에 대해서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였고, 대신에 이제 한번 위기가 있었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12.12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군사국 반란을 일으키면서 미국이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을 맺게 되죠. 근데 이제 다시 우리가 이 탄도미사일 개발에 뛰어든 게,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데, 제오공화국 때 아웅산 사태가 있었잖아요. 야, 이 북한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북 응징 보복을 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개발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무라는 미사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 핵과 관련돼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뭐 했다라고 얘기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 만든다면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일각에서 이제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바탕에는 이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막 핵 개발을 했을 때, 한 2000년 초반, 중반의 뉴스를 찾아보시면 북한이 핵을 완성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도 핵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일본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대만도 핵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동북아에서 핵 도미노가 일어난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이 핵 개발을 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대한민국이 핵을 갖게 해서 남북한 간의 핵 공포의 균형을 맞추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한국도 핵무기를 갖는 게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 들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빼도 되고, 어차피 이제 공포의 균형만 맞추면 되니까 빼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력을 예를 들어서 중국을 막는데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다시 되면
굳이 우리가 많은 병력을 동북아에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사실은 북한을 지금 핵을 가졌다고 봐야겠죠. 아직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 개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 원자폭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옛날 기술이에요. 1940년대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만드는지도 검색만 하면 나와요. 원리는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높은 나라고, 핵과 관련된 웬만한 건 기술은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뭐 여차하면 재처리할 폐 연료봉도 지금 사실 원자력 발전소마다 그득그득 쌓여 있죠.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 못 하고 있잖아요. 수조에 가득가득 있는데. 물론 이제 핵 개발을 하려면 제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사회가 이걸 그러면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이제 국제 사회를 저는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우리는 독재국가가 아니잖아요.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동북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국가이고,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과거처럼 뭐 박정희 시대 때처럼,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처럼 뭐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한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뭐 SNS가 워낙 대세인 세상에서 더 이상 비밀로 뭘 한다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군에서 얘기하는 비닉 사업으로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비닉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제 국제적인 정당성을 얻으려면 핵무장에 관련돼서 우리가 국민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 안보에 그 핵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국민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만약에 과반이 지지를 한다. 그럼 뭐 국제사회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과반이 핵 무장에 동의했다. 그리고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만약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건 저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과연 이제 국제사회가 제재를 했을 때 국제사회가 손해일까요? 한국이 손해일까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수출 품목들,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국제사회가 끊는다 그러면 어디서 수급을 하죠?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심한 제재를 과연 할지, 그리고 이제 과거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봐도 물론 이제 국제사회가 막 제재를 하겠다고 엄포를 했지만 사실 두 나라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을 만큼 강력한 제재를 하진 않을 거야.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정당성이라고 봐요. 우리가 어떠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강대국들을 설득을 하고, 물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과연 어떻게 할지 그것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는데 과연 반대를 할 수 있을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도 좀 입장이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만약에 진짜 국민투표를 통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같은 민주주의 국가끼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핵 개발을 해야 될 두 가지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프로 핵 개발, 핵 무장하자고 지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첫 번째, 북한의 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 하고 있고, 향후에는 어쩌면 미국의 이제 그 비전략 핵무기가 한반도에 다시 재배치될 가능성도 있지만, 문제는 미국이 배치하는 핵무기를 승인하는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미 대통령이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 이제 그 미국 대통령들 해외 나갈 때 보면은 핵가방이라는 걸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핵가방을. 그러니까 그 핵가방이 우리가 봤을 때는 거기에 영어로 하면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뭔가 그 가방을 열면 뭔가 발사 단추가 있을 거로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에는 발사 승인을 할 수 있는 이런 통신 장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코드와 통신 장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비전략 핵무기들도 지금은 다 미 대통령이 승인을 안 해주면 그냥 돌덩이에 불과해요. 활성화가 안 되면 핵무기는 그냥 돌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승인권자는 우리나라의 전술핵무기 재배 시대도 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나 우리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안보적으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 이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은 미국이 핵을 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대량 살상무기, 핵 혹은 화학무기의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은 반대로 이제 북한의 핵을 쏘는 개념이거든요. 핵우생이라는 개념은. 사실 우리가 사용 권한이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딜레마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알다시피 우리 지금 나라 전체가 점점 인구 절벽으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군이 한 50만 정도의 병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50만 병력을 앞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젊은 인구들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최악의 경우는 우리 군 병력이 20만, 30만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갭을 뭘로 메꿀 거냐? 북한은 지금 사실 병력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는데, 물론 이제 과연 그 병력이 진짜 다 병력인지, 그 진짜 실제 군병력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수치상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지금 북한이 앞서 있고, 물론 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없는 거, 핵무기는 북한 갖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대량 살상무기, 화학무기도 갖고 있고. 과연 그 갭을 재래식 무기로 메꿀 수 있느냐라는 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프랑스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죠. 프랑스는 병력이 지금 20여만 명입니다. 근데 핵을 갖고 있어요. 강대국이죠. 경제적으로도 물론 프랑스가 큰 나라지만 병력은 20여만 명에 불과하지만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핵 공격을 한 나라가 딱 한 나라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를 불바다로 만들 만큼의 핵폭탄을 갖고 있어요. 함부로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이 동북아라는 주변에 정말 강대국들이 다 있잖아요. 옆에는 중국 있죠. 일본 있죠. 위로는 또 러시아 있죠. 과연 강대국의 이 틈바기, 북한, 여기서 향후에 20여만 명의 병력으로 과연 이 강대국들을 우리가 다 상대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 딜레마.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도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핵무장을 하게 되면 적은 병력으로도 우리가 일정한 억제력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그런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큰 정말 이게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두 번째로는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의 감소.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딜레마를 뭘로 메꿔야 되느냐. 결론은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체 핵무장이 실효성 있으려면 전작권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핵개발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시작전 통제권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약간 이게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정치가 얽히면서 이게 좀 복잡해졌거든요. 이게 이게 자주 국가가 왜 전시에 싸우는 거에 대해서 이 타국의 사령관에게 의지를 해야 되냐라고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전시작전 통제권은 사실 전쟁을 그야말로 잘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한미 연합 체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미국에 대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애매한 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미국에 대해서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 얘기하면은 상당히 좀 이상한 나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5.16 쿠데타, 12.12 쿠데타 이 두 가지가 발생했을 때 전평시 작전 통제권을 5.16 때는 유엔군 사령부 갖고 있었고 12.12 때는 한미연합사 갖고 있었어. 근데 우리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걸 다 무시해버렸어요. 전평시 작전 통제권 자체를 우리 군이 무시해버렸어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이런 만행을 저지른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전시작전 통제권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무시했는데 쿠데타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거는 우리 국민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만약 우리 국민이 정말 전시작전 통제권을 받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받아오는 거고, 불안하다 그러면은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갖고 있는 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고, 하지만 전쟁을 했을 때는 이 권한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제일 좋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마치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다 쥐고 흔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한미 대통령이 협의를 해야 되고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이 협력을 해야 되고 그 위에 과정들이 또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 모자를 한 4개인가 3개 정도 쓰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가운데 가장 선임 장교, 두 번째는 주한미군 사령관, 또한 세 번째는 한미연합사 사령관, 마지막 4번째는 유엔군 사령관. 전 세계에서 이런 4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장군은 한국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한반도의 특수성이 만들어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가장 세계에서 실전 경험이 많은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이죠. 그러면은 실전 경험이 없는 한국군 대장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이 좋을까요? 아니면 실전 경험이 많은, 그야말로 다양한 전쟁을 치러본 미군의 장성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는 게 나을까요? 그런 고민을 좀 우리가 해봐야겠죠. 물론 우리 군을 못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약간 이런 거죠. 축구로 비유하자면 한국인 국가대표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버스 히딩크를 믿을 것이냐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근데 다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연합사 사령관한테 있다고 해서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 과정을 거쳐야지만 전시작전 통제권을 쓸 수 있는 거고, 여기에는 한미 양국 수뇌부, 군수뇌부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다라는. 그래서 너무 좀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 문제가 복잡해졌는데,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나토도 마찬가지예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나토군 사령관, 미군이 갖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막대한 무기와 물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우리도 많이 쌓아놓고는 있지만 후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리고 유사시에는 많은 미 군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작전 계획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쟁도 사실 비슷해요. 경영권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예를 들어 투자자가 얼마를 투자하느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발언을 많이 하겠죠. 똑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